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이한나라고 해요. 미국에 건너온 지는 햇수로 2년 차이며 이혼을 하고 중학생인 딸만 데리고 이주를 했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이혼을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머나먼 나라로 갔을 때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왜 내 나라를 두고 여기 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써내려가 볼게요. 저는 나름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친정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나름 잘 나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제 남동생은 부족한 것 없이 부모님 그늘에서 자랐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의 사업이 안정적이어서 남편 역시 부족함 없이 지금껏 살고 있죠.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맨주먹으로 서울에 올라와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 사업이 안정적일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보다 못한 그늘진 곳을 봐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와 남동생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다니셨죠. 제 남편의 부모님이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두셨고 역시 맨주먹 하나로 서울에 올라와 갖은 고생 다 해서 하던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죠. 그러다 저희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보육원에서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셨고 지금까지도 그 보육원에 꾸준히 후원을 하고 계시죠. 어딘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특정 대기업 단지가 모여있는 동네 있잖아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 사업과 시부모님이 하는 사업이 유사 업종이더군요. 그리고 우리 집보다 시댁의 공장이 훨씬 더 크더군요. 이렇게 저희 집과 시댁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나 서로가 유사업종임을 알게 되었고 협력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가족끼리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남편과 제가 성인이 되자 사돈을 맺자 하셨죠. 남편은 시댁에서 3남 1녀 중 셋째 아들이고 저는 맏딸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까지 3번의 연애를 했었는데 결혼까지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고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남편은 솔직했고 여러 면에서 남편감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두 분의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한 명밖에 없는 시누이도 저에게 잘해줬어요. 시집살이는 없었지만 복병은 생각지도 못한 남편이었어요. 젠틀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군요. 그게 아주 습관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바람을 피우고도 얼마나 뻔뻔한지 이건 완전 저를 아내로서 인간으로서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계속 이렇게 나 무시하고 나 보란 듯이 바람 피울 거야?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시부모님에게 이 상황 다 얘기할 거야. 그러고도 당신이 바람 피우면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혼하는 수밖에. 안 그래? 그러시든가. 당신 알아서 하세요. 당신 꼴리는 대로 하시면 전 따라갈게요. 이러면서 은근 쪼는 듯한 말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당장은 그 습관은 고치지 못할 망정 알았다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면서 고개 숙이고 저를 다독일 줄 알았는데 웬걸요.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마치 제가 잘못하고 남편은 떳떳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뭡니까. 아니 남편이 말은 이렇게 해도 그래도 사람인데 당분간은 자숙하고 몸을 좀 사릴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건 대낮에 그것도 제가 보는 눈앞에서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만약 이 모습을 제 딸이라도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제 앞을 지나쳐가는 남편을 저는 가로막아 섰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대낮에 내가 보는 앞에서 꼭 이래야겠어? 부끄럽지도 않아? 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너야말로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뭐래? 너도 바람 피우라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니까? 멍석을 깔아주는데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딨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바람을 피우려거든 몰래 좀 피우든가. 남사스러워서 정말. 당신 이것만 알아도. 당신은 삶이 심심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나 본데 그런 짓들이 당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줄인 알라고. 이 털 떨어진 인간아. 남편한테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죠. 시도 때도 없는 남편의 잦은 바람에 매일매일 제 속은 타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모르겠더군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고 시누이가 제 집 근처에 살아서 자주 왕래를 했었죠. 그런 가운데 하루는 시누이가 집에 왔더군요. 꽃게철이라서 수산시장에 간 김에 저희 식구들 먹을 양도 사왔다고요. 고맙기는 했지만 남편 일로 마음이 불편해서 제 얼굴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을 감춘다고 감췄지만 어떻게 티가 났는지 시누이가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고민 있는 사람처럼 그늘이 져 있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얘기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아가씨, 고마워요. 늘 진심으로 제 생각해주는 마음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 근래 잠이 안 와서 잠을 푹 못 잤더니 바로 얼굴에 표시가 나네요. 피부가 푸석푸석하죠. 시간 날 때 사우나나 가서 몸 좀 풀어야겠어요. 저는 얼렁뚱땅 생각나는 대로 둘러댔죠. 하지만 시누이는 저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어요. 저란 사람을 오랫동안 봐왔고 같은 주부의 입장인데 둘러대는 말을 왜 모르겠어요. 시누이는 꽃게를 손질해주고 가겠다고 하면서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만 언니, 오빠 바람 피우죠? 그런 것 같더라니. 맞다면 언니 속이 오죽하겠어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라뇨. 설마요. 제니 아빠가 얼마나 젠틀한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신우의 말에 시치미를 뚝 뗐죠. 제가 제 입으로 말해놓고도 어찌나 어색하던지. 이거 참 두 손과 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신우이 역시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서 꽃게 손질을 계속하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오빠가 대학 다닐 때부터 여자 편력이 좀 있었어요. 결혼하면 그 병 고치나 했는데 아닌가 봐요. 그것 말고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신우이는 자신의 말이 끝나고서 제 눈치를 슬슬 보더군요. 저는 신우이의 그 눈빛과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순간 그래, 아가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까?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솔직한 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어쨌든 이혼 안 하고 살 거잖아. 그리고 바람이잖아, 바람. 언젠가는 가정으로 돌아오겠지. 라는 마음이 더 커서 저는 아가씨에게 풋 웃음을 보내면서 오빠가 여자 편력이 있다고요? 바람을 피운다고? 전 어울리지도 않는 연기를 하면서 헛웃음을 지어보냈네요. 제가 봐도 제 연기가 얼마나 어색하던지 두 손가락과 두 발가락이 오글거리더군요. 눈치 빠른 시누이는 제 말뜻을 다 이해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혹시 해서 말해본 거예요. 그나저나 오빠도 남자예요. 혹시라도 바람 피우거나 언니 속썩이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부모님한테 일러 바쳐서 아주 홍구멍을 내주게요. 언니, 제 말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저 언니 편이에요. 신호가 이리 말을 해주는데 솔직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해야 하는 이 상황이 뭔가.
정말 이 상황을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친정아빠 회사와 시댁 회사와의 협력 관계 때문이죠. 친정아빠 회사는 시댁 회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고 가장 큰 거래처가 바로 시댁 회사죠. 시댁 회사 제품이 잘 나가기 때문에 친정아빠네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이 곁다리로 같이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저와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제 부모님과 시부모님 사이도 어색해지면서 사업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겠죠. 두 번째로 제가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딸, 제니 때문이에요. 저는 제 딸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참는 데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딸까지 절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똑똑한 편이 아니에요. 뭘 가르쳐주면 흡수가 느린 편이죠. 매사 행동도 느리고 호기심도 없는 편이죠.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제 딸의 단점을 알면서도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부가 인생의 최고든야.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기만 하면 됐다. 나는 내 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면 된다. 공부 끝까지 꺼. 뭐 나중에 해도 안 늦어. 시아버지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위로 두 형님들 딸들이 워낙에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어서 비교가 되니 제 속이 조금은 상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성적도 좋지 않고 성격도 느긋한 딸아이를 어떻게든 형님들 아이들 수준에 맞춰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 애들은 다 엄마들이 만든다는데 넌 집에서 뭐하냐? 자식이 둘도 아니고 한 명만 올인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어떻게든 성적 올려놔. 아빠가 건강이 최고라고 하지만 말이 그렇지. 공부 못 해봐. 유산? 어림도 없지. 남편이 언제부터 집안일에 관심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두 분의 아주버님에게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뜻 어린 시절을 얘기해보면 그런 뉘앙스가 풍기기도 했죠. 지금도 회사 업무적인 면에서도 두 형들보다 남편이 부족한 편이었고 아버님도 회사 일에 대해서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주고 의견도 주고받는 편인데 남편과는 그리 많은 소통을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글쎄요, 제 시선으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는 두 분 아주버님들이 전교 10등 밖으로 밀려나면 불같이 화를 내셨는데 남편은 전교 100등을 해도 화를 안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서 시부모님에게 조카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길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공부든 예체능이든 매사에 호기심도 관심도 흥미도 없는 딸아이에게 남편은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강요만 하니 딸아이는 그런 남편을 보면 무서워서 덜덜 떨기까지 했죠. 예체능 분야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제 딸아이가 책 읽는 건 좋아해서 개인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자 결심했죠. 그런데 그 결심과 함께 과외 선생님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후원하던 보육원에서 봉사도 하고 후원을 하곤 했죠. 그 보육원에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던 여학생이 한 명 있었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친정아버지의 후원을 받아 명문대를 졸업한 아이가 있죠. 그 아이는 보육원을 독립한 후에 학원 강사로 뛰면서 쉬는 날이면 보육원에 와서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는 봉사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와 종종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 아이의 성품 자체가 차분하고 참하며 아이들을 상냥하게 대하고 아이들도 그 아이를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아이에게 제 딸 제니의 과외를 부탁하게 되었죠. 최윤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고아원에서 자주 마주쳤죠? 다른 게 아니라 제 딸아이 과외를 좀 부탁하려고요. 언뜻 보니 아이들을 참 잘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제니도 선생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어떠세요? 학원에서 아이들도 가르친다고 하시던데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간 내드려야죠. 사실 어떻게든 사장님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주제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하고 대학까지 졸업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볼게요. 과외 선생님은 고맙게도 저의 제안을 반기면서 바로 승낙을 해줬어요. 과외 선생님의 하루 일과도 엄청 빠듯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후한 대우를 해주었죠. 제 선택이 옳았더라고요. 딸아이가 과외 선생님과 공부를 한 뒤로 성적이 쑥쑥 오르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과도 언니 동생 마냥 잘 지내고요. 게다가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이 나와야 입학을 할 수 있는 중학교에 제 딸이 합격을 한 거예요.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저에게 칭찬을 한 적이 없었는데 딸아이가 중학교에 합격을 하고 나니 저에게 그러더군요. 거봐, 하면 된다니까. 당신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거였어. 우리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자식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손주를 더 이뻐하신다니까. 남편에게 칭찬도 듣고 시부모님에게 인정도 받고 나름 기분이 좋았어요. 과외 선생님에게는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하고 중학교 때도 쭉 과외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과외 선생님의 옷차림과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여자의 느낌, 촉 같은 거 있잖아요. 연애를 하는 것 같았어요. 20대 후반 이쁜 나이에 연애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불길하게도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제 남편 같은 거예요. 한 번은 과외 선생님이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집에 온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부랴부랴 딸아이 방으로 들어서는 과외 선생님에게서 남편의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설마 아니겠지.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미치지 않고서야 딸아이 과외 선생님과 어떻게. 그것도 나이가 거의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조카뻘인데 하고 아니라고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또 다른 날이었어요. 그날은 딸아이가 학교 시험이라서 과외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 풀이를 좀 더 해주고 집에 간다고 하더군요. 그날따라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고요. 공부가 다 끝나고 과외 선생님께 미안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했죠. 선생님,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선생님과 같이 먹으려고 준비해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식사하고 가면 늦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러자 쉬고 있던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더니 과외 선생님에게 꼭 식사를 하고 가라면서 붙잡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온 손님에게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먹고 천천히 가요. 늦으면 제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우리 딸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데 이 정도 서비스는 우리가 해드려야죠. 여보, 뭐해? 얼른 선생님 식사하고 가시게 준비해야지. 그렇게 저희 부부와 딸아이와 과외 선생님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생각해보니 남편과 함께 과외 선생님과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더군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정확하게 알아버렸어요. 과외 선생님이 제 남편과 연애를, 그리고 제 남편이 과외 선생님과 바람을 피운다는 거려.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과외 선생님과 남편이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는 사귀는 젊은 커플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새우간장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일이 손으로 새우 껍질을 벗겨서 과외 선생님 밥 위에 올려주질 않나. 갈치구이에 갈치살을 떼서 또 과외 선생님 밥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남편은 전혀 절 의식하지 않았고 과외 선생님은 늘 남편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은 듯 자연스러웠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더군요. 더군다나 제 딸아이가 옆에 있는데 말이죠. 전 딸아이만 없었더라면 이 밥상을 엎어버렸을 거예요. 다행히 딸아이가 많이 먹으면 공부하는 데 부담이 된다면서 일찍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 가서 쉬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자 남편이 굳이 과외 선생님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배도 부르고 바람도 쐴 겸 같이 가시죠. 혼자 가도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혼자 가시겠다는데 뭘 굳이 모셔다 드려요. 여보, 그냥 집에 있어요. 그래 엄마. 선생님 집까지 모셔다 드리자. 와, 우리 아빠 진짜 스윗한데? 선생님, 우리 아빠 정말 멋지시죠? 전혀 눈치를 모르는 딸아이는 그저 과외 선생님이 걱정스러웠던지 한마디 보태더군요. 제 속도 모르고 남편과 과외 선생님의 등을 떠미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과외 선생님에 대한 의심을 떠나서 이젠 확신이 들어서 머릿속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과외 선생님을 데려다주고 집에 오길 기다렸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더군요. 아마도 차에서 더 이상한 짓들을 했겠죠. 그리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잠이 들 때까지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정말이지, 절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아무튼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이 완전 잠에 골아떨어진 걸 확인한 전 남편의 차로 갔어요. 남편 자동차의 블랙박스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블랙박스에는 도로 상황이 녹화되지만 차 안의 음성도 녹음이 되니까요. 남편의 자동차에서 꺼내온 블랙박스 카드를 열어봤어요. 남편과 과외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더럽고 진한 내연관계였더군요.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한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런데 쳐도 어떻게 과외 선생님이 저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그나저나 이 일을 어떻게 잘 정리해야 할지 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다음 날 과외 선생님이 딸아이의 수업을 하러 왔더군요. 전 수업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죠. 그러고는 과외 선생님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제 앞에 앉으라고 했죠. 나 최 선생한테 너무 기가 막히네. 아니, 난 그런다 쳐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지? 최 선생 입으로 그랬잖아. 우리 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은혜 갚고 싶다고. 그래놓고선 제자의 아빠랑 놀아나? 그것도 아주 더럽고 추접하게? 그러고 싶었어? 그렇게 행동하고 내 아이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했어? 최 선생,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야? 저도 사모님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장님이 절 찾아왔을 때 안 된다고, 사모님 부모님을 봐서라도 안 된다고 몇 번을 밀어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면서 절 설득하고 또 설득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감기 몸살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절 병원에도 데려다 주시고 병간호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만 사장님의 그런 따뜻한 모습에 저도 제 마음을 기대버렸어요. 너 그 사람 바람둥이인 건 아니? 너 그 사람 말에 속은 거야. 네 인생 망친 거라고. 알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모님보다 절 먼저 만났더라면 바람 안 피우고 가정에 충실했을 거라고요. 너 바보니? 그 말을 믿어? 바람둥이들의 뻔한 거짓말을 믿냐고. 아무튼 남의 탓할 것도 없어. 넌 너 스스로가 네 인생을 망친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내 딸 더 이상 과외하지 않아도 돼. 세상에 과외 선생님이 너밖에 없겠어? 우리 딸하고 맞는 과외 선생님이 너밖에 없겠냐고. 내 딸을 봐서 최 선생한테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할 테니 정리 잘해. 그리고 내 딸 제니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 그랬더니 과외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이게 무릎 꿇고 운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인가요? 저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무릎을 꿇고 우는 과외 선생을 거실에 그대로 둔 채 제 방에 들어가려고 돌아섰죠. 그런데 과외 선생이 제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 저 임신했어요, 사모님. 저 사장님 아이 임신했어요. 이 아이 꼭 낳고 싶어요. 사모님 도와주세요. 저는 과외 선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과외 선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과외 선생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미쳐버리겠더군요. 남편의 내연녀가 임신을 했다는데 어떤 여자가 맨정신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과외 선생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내가 뭘 도와줘야 하는데? 네가 내 남편 좋아서 가진 아이를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이제 보니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아주 나를 만만히 봤구나.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아이 낳는데 내가 도와줄 거라 믿었어?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줄 줄 알았냐 이 말이야. 제 말에 과외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답답하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잦은 바람은 피웠어도 임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외 선생이 좋은 말로 하니까 제 말귀를 못 알아듣더군요. 사모님, 저 보기 싫겠지만, 저 꼴도 보기 싫겠지만 저와 제니 관계를 생각해 주세요. 제니와 저 정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제니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제니, 제 덕에 성적 올랐잖아요. 그리고 제니가 공부 잘하니까 사모님도 사장님께 인정받으셨잖아요. 시댁에서도 대우받으시잖아요. 제발 제니를 봐서라도 저 자르지 말아주세요. 사모님께서 이 부분 약속해 주시면 제가 사모님 자리까지는 넘보지 않을게요. 뭐라고? 너 지금 나 협박하니? 네가 임신했다고 내 자리를 꿰찰 줄 알아? 너 임신했다고 그 사람이 뭐 나랑 이혼하고 너랑 재혼이라도 할 줄 알아? 꿈 깨. 넌 내 남편이 잠시 가지고 놀다 버릴 인형 같은 거라고. 어린 게 아주 꿈이 크네. 사모님께서 제 말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뱃속의 아이가 네 동생이라고 제니한테 말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만약 사실을 알게 되면 제니가 어떨까요? 사모님, 저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 못할 게 없어요. 과외 선생이 제니의 이야기를 하니까 전 무너져 버렸어요. 저에게 으름장을 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과외 선생의 말에서 진심이랄까요? 왠지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럼. 예전처럼 우리 딸 과외해요. 대신 절대 내 딸 앞에서 뱃속의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니 네 동생이니 그런 말 따윈 하지 마요. 그런 말 혹시나 했다간 내가 최 선생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 반드시 시아버지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시켜요. 알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딸아이 앞에서는 저번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처럼 내 남편과 이상한 분위기 보이지 말아요. 만약 내가 한 말 어기면 가차없이 그땐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속이 문드러져 갔지만 저는 제 스스로 제 마음을 단단히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만약 무너져버리면 제 딸은 어떡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제 속을 썩이는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도 남대하듯 했죠. 그렇게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니 견딜만 하더군요.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의 과외 수업이 끝나고 과외 선생이 저희 집에서 나가는데 갑자기 저희 집 마당에서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엄청 당황했어요. 임신한 몸이니까요. 일단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달려갔죠. 그 사이 과외 선생의 의식이 돌아왔죠. 의사가 그러더군요. 몇 가지 검사 결과가 정상 수치가 아닌 것 같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거냐고요. 그런데 과외 선생이 됐다며 도리도리 고갯짓을 하고서는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 좀 걱정이 됐어요. 최 선생, 검사 받고 가요. 홀몸도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혼자일 텐데 뭐 끼니라도 제대로 챙겨 먹었겠어요? 최 선생 하는 짓은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같은 여자로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건강한 아이 낳아야 할 거 아니야. 검사? 무슨 검사요? 저 건강해요. 잠깐 그냥 빈혈이 와서 의식을 잃은 거예요. 집에 가서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 이왕 병원에 왔으니까 검사 받고 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의사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검사 받아보라고 하겠어?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그러겠지. 알았지? 간호사한테 얘기한다. 사모님 잠깐만요.
익히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과외 선생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잠시 뜸을 들였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전 궁금하면서도 답답하더군요. 그렇게 잠시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과외 선생은 이제야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사실은 저 위암이에요. 말기래요.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암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위암이라고? 그것도 위암 말기라고? 그런데 그 몸으로 임신을 했다고? 최 선생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기 몸뚱이를 그렇게 함부로 놀려도 되는 거야? 어쩌려고 그래? 그 몸으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정상이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왜 그리 무지하대? 저는 너무나 속상해서 아픈 과외 선생에게 막 생각나는 대로 짓거려 버렸어요. 막말로 위암 환자가 아이를 낳으면 위암 환자는 물론이고 아이는 정상이겠어요? 그러다 과외 선생이 죽기라도 하면 그 아이는 어쩌라는 거예요. 아이의 아빠가 남편이니 제가 키울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저는 제 가슴을 치면서 화를 누르고 있었죠. 그랬더니 과외 선생이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과외 선생이 이제야 사태 파악을 하나 보다. 그래서 눈물을 보이나 생각했죠. 그런데 이 과외 선생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사장님은 제가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좋아하셨어요. 아들이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친 김에 위암 말기라는 사실까지 고백을 했더니 사장님께서 가차없이 절 버리더군요. 재수없다고요. 어디서 아픈 년이 자기한테 엉겨붙어서 송장 치우게 하냐면서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면서 가버리셨어요. 그럼 그렇지. 그 인간은 그러고도 남지. 근데 최 선생,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만 묻자. 정말로 아이 낳을 생각이야? 낳아서 어쩔 건데. 혹시나 최 선생 잘못되면 누가 키울 건데? 보육원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란 보육원에요.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제 아이를 봐달라고요. 전 제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제 부모와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 아이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온 선물인데 꼭 낳아서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놓으려고 사모님 집 과외를 부탁드렸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과외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사모님. 제발요. 과외 선생에게 이 말을 듣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이 미련한 여자의 말을 듣고 모질게 못하겠더군요. 이 얘기를 듣고도 이 여자를 병원에 혼자 두고 가버린다면 제 자신이 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저더러 보살이냐 호구냐 하겠지만 과외 선생이 한 여자로서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워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가여운 이 여자를 짓밟은 제 남편이 미웠죠. 저는 과외 선생에게 힘닿는 데까지 제 딸 제니의 과외를 해달라고 했고 무슨 오지랖인지 혹시라도 혼자 있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싶어서 아프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과외 선생의 집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죠. 처음엔 싫다고 하더니 번호를 알려주어서 저는 자주 그 집을 드나들면서 먹을 것을 넣어주었죠.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과외 선생이 제 집에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늦는다는 연락도 없더군요. 과외 선생 핸드폰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끝내 받질 않더군요.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은 했는데 막상 닥치니 안절부절해지더군요. 일단 전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과외 선생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갔더니 과외 선생이 쓰러져 있더군요.
하혈을 해서 거실 바닥에 피도 흥건하더라고요.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제 눈으로 봐도 과외 선생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과외 선생에게 병원비 전액을 내가 부담할 테니 입원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과외 선생은 한사코 싫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지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저는 과외 선생에게 그랬어요. 그래, 마지막인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다 가라. 그러고는 퇴원 수속을 밟고 과외 선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이것저것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고 집에 가려는데 과외 선생이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과외 선생과 나 사이에 뭐가 더 남았나 한숨이 나오려고 했지만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할 말이 무언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사모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 있어주세요. 사모님,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죽어서도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제 그만하고 한숨 자. 나 의리 있는 여자야. 최 선생 안 버리고 마지막 함께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자. 응? 과외 선생은 제 말이 끝나자 알았다는 듯이 제 눈을 보고는 웃어주더군요. 저도 웃어줬어요. 그러고는 그 힘든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책상 앞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 열쇠를 꺼내더니 제 손에 꼭 쥐어주더군요. 이건 사모님에 대한 제 마음이에요. 그간의 고마움과 은혜를 이 열쇠로 갚겠습니다. 이 열쇠는 사장님 서재 방에 있는 비밀금고 열쇠예요. 뭐? 사장님 방 비밀금고? 남편 방에 그런 게 있다고? 사장님 서재에 보면 액자 있죠. 아주 오래된 그림이 담긴 액자요. 그 액자 뒤에 보면 금고가 있어요. 오래된 금고라서 비밀번호 버튼이라든지 지문 인식이 되지 않고 이 열쇠로 금고를 열 수 있어요. 사장님 안 계실 때 꼭 열어보세요. 맞아요. 남편 서재에 가면 아주 오래된 그림이 담긴 액자가 있죠. 그 액자 속 그림은 남편의 할아버지가 직접 남편에게 준 그림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팔아도 값어치가 꽤나 있을 테지만 팔지 말라고요. 남편은 이 그림을 애지중지했어요. 할아버지가 두 형들을 제치고 자신을 줬다나요? 그만큼 할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 뒤에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요. 생각해보니 이 비밀금고 때문에 남편은 액자 근처에도 못 가게 한 것 같아요. 이 또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들더군요. 그러다 궁금해졌어요. 남편의 비밀금고가 있다는 정도는 과외 선생과 내연 관계였으니 알 수가 있지만 어떻게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가요. 근데 이 열쇠를 왜 최 선생이 가지고 있는 거야? 사장님이 혹시 모를 일이라면서 저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절 내치시면서 열쇠를 빼앗아 가셨죠. 근데 제가 하나 복사해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모님 드리려고요. 고양이가 쥐 생각해준 꼴이더군요. 아무튼 전 그 열쇠를 과외 선생에게서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심장이 너무나 뛰고 벌렁거려서 금고를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비밀 금고를 여는 순간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호기심은 인내심이 강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하자마자 저는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 안에는 제가 생각한 현금과 금괴가 아니었어요. 여러 부동산 관련 서류와 비밀 계약서였어요. 남편은 저와 시댁 식구들 몰래 과외 선생과 공동 명의로 꼬마 빌딩 2채를 구입해놨더군요.
이보다 더 놀란 건 제 명의로 된 건물을 이 과외 선생 이름으로 바꿔놨더군요. 명의 이전된 날짜를 봤더니 아주 절 작정하고 속였더군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였어요. 남편이 저더러 딸아이를 데리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중학교 입학기념 선물이라나요? 전 감사히 남편의 선물을 받고 딸아이와 둘이서 유럽 여행길에 올랐죠. 유럽 첫 여행지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저희 집안일을 봐주는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건태 변호사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소유하고 계시는 빌딩을 잠시 사장님 이름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사모님 앞으로 빌딩을 계속 두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앞으로 돌리면 사장님께서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감면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금이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변호사님 알아서 제 남편과 상의해서 잘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 세무사도 전화드릴 테니까 연락 오면 업무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죠. 제 남편의 이 교활한 짓 좀 보세요. 작정을 하고 절 유럽 여행에 보내놓고 그 건물주 이름을 과외 선생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손에 쥐고 있던 서류들을 바닥에 내팽개쳐버렸죠. 그런데 그 서류들 안에서 핑크색 편지 봉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하면서 전 핑크색 봉투를 주워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편지 봉투 안에는 과외 선생의 유언장이 있더군요. 나 최윤정이 죽으면 이 빌딩은 김석진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두 연놈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저를 두고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여자로서 그저 불쌍했고 때로는 제 막내 여동생 같아서 챙겨줬던 과외 선생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때리다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전 유언장을 들고 과외 선생 집을 갔어요. 그러고는 유언장을 보여주며 대체 이게 뭐냐고 따져 물었죠. 사모님, 그 건물을 제 명의로 바꿔둔 건 저도 아는 사실인데요. 이 유언장에 대해서 전 전혀 몰라요. 전 이런 유언장을 쓴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자신이 하는 일을 도와주면 제가 평생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사모님의 건물을 제 명의로 해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런 유언장을 꾸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외 선생의 눈빛을 보니 거짓은 아닌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 거짓말을 할 리가 없죠. 과외 선생은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얘기들을 저에게 해줬어요. 저 못지않게 남편의 배신에 대해 흥분한 과외 선생은 남편의 더 큰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사장님 앞으로 꼬마 빌딩 두 채가 있는 건 서류로 확인하셨죠? 사장님께서 어떻게 꼬마 빌딩을 두 채나 보유하셨을까요? 회사 돈을 야금야금 횡령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아버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협력업체를 끊어버리겠다고요. 그리고 만약 사장님 아버님이나 사모님께 얘기해도 업무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고요. 뭐라고?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 협박을 했단 말이야? 이 인간 정말 사람도 아니야. 전 그 길로 친정아버지 회사로 쳐들어갔어요. 그간 한 번도 전 아버지 회사에 약속 없이 찾아뵌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흥분한 나머지 친정아버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주차를 하고 회장실로 바로 쳐들어갔죠. 다행히 아버지가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군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버지 협박해서 정기적으로 리베이트 챙긴 거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 시아버지께 말씀드리셨어야죠. 그렇게 전 친정 아버지를 붙잡고 엉엉 소리쳐 울었어요. 제 소리를 듣고 남동생이 왔더군요. 남동생이 절 진정시키고서 그간의 일들을 모두 얘기해 주더군요. 누나,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매형이 어찌나 협박을 하던지. 알잖아, 누나도. 우리 사업체에서 가장 큰 협력업체가 누나 시아버지 회사라는 거. 그 회사와 거래가 막히면 우리 회사는 바로 무너져. 그러니 어쩔 수가 있나.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지켜야지. 그리고 누나 얼굴 봐서 아버지가 참으신 거야. 근데 매형 사람도 아니더라. 해마다 리베이트 금액을 장난 아니게 요구하더라고. 남동생이 한숨을 내쉬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천하의 망할 놈과 제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고 있다뇨.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 길로 시부모님 댁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다며 시아주버님과 두 형님네 부부와 시누이 부부를 오라고 했죠. 다들 시간이 되었고 한자리에 모이게 되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비밀을 모두 폭로해버렸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 돈을 횡령해서 두 채의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있다고요. 그 액수가 해마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요. 시아버지는 목덜미를 붙잡으셨고 두 아주버님은 바로 사실조사에 들어가서 사실이라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요. 조사 결과 과외 선생의 말이 다 맞았어요. 남편은 회사 돈을 횡령해서 두 채의 꼬마 빌딩을 구입했고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도 반강제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더군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소식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 회사 격리부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남편이 내연관계였더군요. 여직원을 꼬여내 관계를 맺은 다음에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이중장부를 만들라고 지시했더군요. 여직원은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연관계를 맺었는데 남편의 속셈을 알고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 유부녀잖아. 이혼당하고 싶어? 네 애들 다시 안 볼 거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유부남인 나 꼬여서 내연관계 맺었고 우리 회사에도 소문내서 잘리게 하고 어느 회사에도 재취업 못하게 이마에 주홍 글씨 박아줄 테니까 선택해. 여직원은 겁을 먹고서 그때부터 남편이 하라는 대로 작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 딸아이의 아빠이자 제 남편이지만 천하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이 일로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불러들여서 저와 과외 선생과 그리고 여직원에게 사과하라고 불호령을 내렸죠. 처음 남편은 발뺌을 하더니 큰 아주버님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사가 고소장을 만들어 제시하자 그제야 싹싹 빌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더군요. 선처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꼬마 빌딩은 후일 회사에 큰 도움이 될까 하고 사둔 거라고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그런데 누가 남편의 변명을 믿어주겠어요. 시아버지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셨죠.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왜 저만 미워하세요? 어릴 적부터 왜 저만 아들 취급 안 해주시냐고요. 집안일도 회사일도 중요한 일은 모두 형들하고만 얘기하고 전 무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목 챙긴 거예요. 아버지가 저 안 챙겨주실 거잖아요. 전 잘못 없어요. 아버지가 절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도 두 분의 아주버님과 형님과 시누이도 어이가 없어 하더군요. 정말 남편이 그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네가 믿음이 가게 행동을 했어야지.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나 알고 깡패짓거리나 하고 그리고 공부는 하지 않고 사수해서 대학을 가질 않나. 회사에 입사해서는 일은 하지 않고 그럴싸한 자리 욕심이나 부리고 그러니 내가 널 뭘 믿고 이 일을 맡기고 회사 중대한 일을 상의할까? 너라면 너 같은 놈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겠냐? 이 아비를 원망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봐 이 자식아. 시댁에서는 남편을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 친정아버지를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그간 남편이 챙긴 리베이트 금액의 전부를 보상해 주었죠. 남편은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의 규모가 큰 데다 여직원을 협박한 죄질이 불량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과외 선생의 유언장을 위조한 건 업무상 횡령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재판 때 몇 마디 언급된 것으로 보아 남편이 받은 선고에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재판부의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죠. 이에 남편은 소리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 모든 게 시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 생긴 일이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아버지의 탓으로 돌렸죠.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를 수월하게 밟았고 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죠. 딸에게는 직접적으로 죄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딸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이혼 판결이 난 일주일 후에 과외 선생은 눈을 감았어요. 저와 딸아이가 과외 선생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었죠. 과외 선생 집을 정리하는데 2장의 편지가 나오더군요. 한 장은 저에게, 그리고 다른 한 장은 제 딸에게 쓴 편지였어요. 저에게는 그저 미안하다고,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용서를 바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딸아이에게는 멋진 꿈을 이루라고요. 딸아이가 과외 선생의 편지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가지고 싶은 게 가족이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가족이 없어서 선생님은 매일매일 울었대. 때로는 여동생처럼 생각했던 연에게 배신을 당하고 기분 더러웠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니 정말 기분이 더 싸하더군요. 윤정아,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 많이 받으렴. 미국에서 딸아이와 생활하는 저는 시부모님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제 딸아이가 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절대 인연 놓지 말자고 하시더군요. 그럼요. 시부모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한국에 들어가면 만나요.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결혼한 30대 회사원입니다. 저희 남편도 30대고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친할머니 때문에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연애만 하려고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 전부 다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친정엄마가 20년 동안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너무 불쌍한 일만 겪었으니까요. 제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어마무시했어요. 심지어 친할머니가 저희 남매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 있죠? 얘야, 너 그냥 밥 좀 먹지 말아라. 밥상 머리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들이 말하면 내내 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이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게다가 할머니께서는 동생이 엄마를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더 예뻐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 전에 시댁에 가자고 했을 때 탐탁치 않았어요. 제가 왜 갑자기 어머님을 뵈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칭찬 엄청 해놨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대. 결혼 얘기 꺼내고 그런 자리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밥만 먹고 오자. 남편이 사실 전부터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놨더니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 뒤로 시댁에 가자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경계를 했었죠. 친할머니와의 식사 자리는 늘 숨막히고 힘들었어서 긴장이 됐어요. 가기 싫은 자리여도 빈손으로 갈 순 없어서 한우 세트를 사갔는데요. 제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너가 서연이구나.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아들이 좋아할만 하네. 우리 아들이 예쁘고 성격도 똑 부러진다고 하더니 그렇게 생겼다. 편하게 엄마라고 불러.
엄마가 맛있는 거 했으니까 먹고 가라. 한우 세트를 보곤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한우 세트보다 저한테서 눈을 못 떼셔서 당황했어요.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식탁에 앉아 잘 차려진 식탁에 숟가락만 들어 올렸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제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 있죠? 서연이 네가 온다고 얼마나 설렜는지 아니? 말로만 듣던 아들 여자친구 보는구나 싶었다. 우리 아들이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 만나줘서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줄 선물이 있거든? 어머님이 밥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방 안에서 쇼핑백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산 거라며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 비싼 건 아니고 며느리 온다는데 빈손으로 보낼 순 없잖아. 그래서 약수한 거 하나 샀다. 쑥스러우니까 지금은 열어보지 말고 집에서 열어봐.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아들만 둘이라 딸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모습을 보고도 의심했어요. 이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택배가 와서 뭔지 들춰봤어요. 발신자 이름에 서연이 엄마라고 적혀 있는데 친정에서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주소가 달라서 남편한테 혹시 몰라 질문해봤어요. 역시나 시어머니가 보내신 거였어요.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손수 만드신 반찬이었죠. 제가 시어머니께 전화드려 뭘 이런 걸 다 보내셨냐 물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시더군요. 엄마가 딸한테 반찬 보내는 게 뭐 어때서? 남들 다 해주는데 우리 딸도 받아야지. 내가 만든 만두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김치는 좀 익혀놨다가 넣어놔라. 너 익은 김치 좋아한다며. 친정엄마 힘드실까봐 반찬 보내지 말라고 한 지가 꽤 됐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반찬을 받아봐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래도 결혼 생각 없다고 하면 관심이 시드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늘 제 예상을 뛰어넘으셨죠. 결혼 안 할 거라고 해도 한 달에 2-3번 반찬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 생일에는 시어머니께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셔서 미역국까지 끓여서 주셨어요. 제가 결국 눈물을 터뜨리니 어머님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딸 생일에 바빠서 늘 혼자 보냈다며. 이제 엄마가 챙겨줄게. 생일 아니어도 챙겨줄 거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엄마가 밥 정도는 매일 해줄 수 있다. 전 그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께서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먹자. 아들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소용없어. 저 녀석은 뭘 먹어도 별로라고 투덜대는 놈이니까 딸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 당시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는 물론 결혼도 안 한 남인 예비 며느리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시니 마음의 문이 절로 열리더라고요. 제게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집이 잘 사는 걸 알게 되셨나 싶을 정도였어요.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병원장이었지만 남편에겐 알리지 않았거든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돈만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숨기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이제는 결혼할 마음이 생겨서 주말에 남편을 만나 고백해버렸어요. 나 사실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게 있어. 전에 우리 아버지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니야. 지금 병원장이시거든. 아버지 직업이랑 집안 재산만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숨기고 있었어. 그동안 말 안 해서 정말 미안해. 이상하게 남편이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진짜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병원장이라서 결혼 비용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엄청 놀라거나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무덤덤하더군요. 그리고 담담하게 이렇게 대꾸해줬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숨길 수도 있지. 결혼 비용을 전부 다 대주시겠대? 아유, 그럼 장이더른께 감사 인사 드리러 가야겠네. 남편은 꽁돈이 생겼다고 마냥 좋아하기는커녕 장인어른이 다 대주신다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전 거기서 남편에게 호감이 더 생기고 말았죠. 물질적인 것에 혹해서 다가온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댁 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친정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니 시어머니께서 이러셨어요.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랑 비교가 안 될 텐데 결혼시켜도 되려나 몰라. 사돈어른이 다 대주신다고 하니 이거 민폐나 다름없겠어. 사돈어른께 신세질 생각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오히려 저희 집안을 부담스러워하며 앞으로 어찌 갚아야 하나 이 말부터 하시니 감동받았죠. 제가 남자를 정말 잘 만났고 시댁 식구들도 개념 있는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도 후회하지 않았죠. 친정 돈으로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하고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됐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결혼 후에도 한결같았거든요.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때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 사업하고 싶다고 하니 아버지가 사업 자금까지 대주셨는데요. 남편이 퇴직 후 사업을 해보고 있을 무렵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 대란이 일어난 거죠. 결국 회사를 관두고 다시 취직 준비를 하는데 나이가 있고 이제 막 결혼한 여자라 그런지 취직이 어려웠어요. 서류 합격을 하고 면접 자리에 가도 모두 다 이력서를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기 같겠네요. 들어오자마자 육아휴직 내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인력 부족해서 갑자기 나가면 난감하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을 노리고 취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급격하게 우울해져서 집에만 있기 시작했는데요. 친정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 친정 부모님이 이혼 위기였어요. 이혼 사유는 다름 아닌 친할머니였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희 집으로 도망 오셨겠어요. 저는 친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감했지만 오신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제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친할머니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몇 분간 통화를 하던 엄마가 결국 폭발해서 친할머니께 이런 소리를 내뱉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시집살이 견뎌야 하나요? 저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 아들 그 나이에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시라고요. 엄마가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대성통곡하는 걸 봐서 도와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보다 힘들까 싶었어요. 남편 벌이가 있기에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힘든 걸 어찌 알았는지 봉투를 건네셨는데요. 돈일까 싶은 마음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별건 아니고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쌈짓돈 좀 모아봤다. 안에 편지도 있으니까 내가 가면 열어봐. 다시 되돌려주면 아주 홍군형을 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서둘러 나가버리셔서 붙잡지도 못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랑 쪽지가 들어있었죠.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시나요? 고생한다 내 딸. 우리 아들도 이제 사업 시작해서 벌이도 적은데 얼마나 힘들겠어. 친정 식구들만큼은 못 도와주지만 이만큼은 받아줘라. 힘내라 내 딸.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쪽지를 읽다가 울어버렸어요. 친정이 잘 살아서 안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와주셨다는 것 자체에서 큰 감동을 받았죠. 친정 엄마한테도 못 받아본 사랑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힘든 시기를 버텨보려고 했는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연달아 울리더니 문을 쾅쾅 대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어요. 그때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라서 취객이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이상한 사람이 찾아온 건가 싶어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친정엄마시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어드리니 친정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 니네 애비랑 이혼할 거다. 그놈이 나 몰래 다른 살림 차려서 살고 있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었다고 생각해. 그놈이랑 연락하거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봐. 나 너 다시는 안 볼 거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엄마한테서 술 냄새가 풀풀 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든 말든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하소연하시는 걸 보니 많이 취하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판가름하기 힘들어 일단 엄마를 안아들었어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혼이 나가 있었는데요. 많이 당황한 것 같길래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정신을 퍼뜩 차리며 엄마를 부축해줘서 엄마를 남는 방에 눕혀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방을 같이 나왔는데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친정엄마를 걱정하는 것 같길래 이제 괜찮아지셨다, 잠들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이혼하셨어? 이제 장인어른이랑 아예 남이 된 거야? 그런 거 아니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싸우셔서 저러시는 거지? 충격받은 듯한 남편의 얼굴에 제가 오히려 당황했어요. 술에 취하셔서 하신 말씀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닥달하는 거예요. 얼른 장인어른께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죠. 다급하게 재촉하며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그 늦은 시간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받으니 어색하게 물어봤는데요. 저 아버지 혹시 엄마랑 싸우셨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아버지가 바람 폈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도 제발 아니길 바랐어요. 저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어도 불륜만큼은 없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너네 엄마 말이 맞다. 사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이혼하자고 했다.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도 알잖니. 엄마랑 마주치기만 하면 늘 이혼 얘기하는 거. 엄마 말이 맞다니.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워낙 친정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돌아서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사업이 잘 안 되고 빚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럴까요? 남편에게서 뭔가 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아다니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엄마가 일어나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해장국을 드렸어요. 남편이 이때 밥을 먹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진짜로 이혼하실 건가요?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홧김에 이혼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시댁 식구도 아니고 저희 집 식구인데 남편이 이러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눈치를 보며 그만하자고 했죠. 남편 말을 계속 무시하시던 엄마가 이번엔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이신가 봐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이번엔 진짜로 이혼할 거다. 말리지 마. 우리 딸도 안 말리는데 자네가 왜 말려? 말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엄마가 이혼 이야기 그만 꺼내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표정이 안 좋아지거나 말거나 똑같은 소리를 해댔죠. 결국 불편한 표정으로 밥을 다 먹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왜? 사부인이 이혼 가정은 안 된대? 자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난 결심했어. 나도 친정으로 들어가서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엄마가 결국 정색을 했는데도 남편은 똑같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엄마를 외할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보내드리는 순간까지도 진짜로 이혼하실 거냐, 이혼하지 말라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남편이 언제까지 그랬냐고요? 무려 몇 주 동안이나 남편이 친정부모님 이혼 말려야 한다, 막아야 한다는 소리를 해댔죠. 그런데 진짜로 친정부모님이 이혼하신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저한테 이런 통보를 하셨어요. 서연아, 엄마랑 아빠 이혼 서류 작성했다. 이제 이혼 서류 제출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만날 싸우고 나면 이혼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분들이었는데 드디어 이혼 서류 작성했다고 말씀하신 거 있죠?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봐도 남편은 같은 소리만 해댔죠. 아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이혼하신 거면 큰일인데 그냥 이혼한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다른 살림 차리신 거라며 재산도 상간녀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남편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더니 재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도 자꾸 돈 얘기를 꺼내며 이혼하신 거면 우리 어쩌냐 하길래 얼척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선 좀 지키라고 일침을 날렸어요. 왜 자꾸 이혼하지 말라고 말리나 했더니 재산 때문이었어? 지금 재산이 문제야? 당신 우리 집안 재산 받으려고 나랑 결혼했어? 말해봐.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냐고.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울려고 하는데도 자기 입장만 펼쳐댔어요. 나도 재산 얘기, 돈 얘기하기 싫어.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래.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자세히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남편의 속마음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남편도 돈 밝히는 남자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색을 하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혼할 거야? 이혼은 친정부모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왜 그래? 재산을 못 받게 됐으니 이혼할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저는 남편이 그런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사실 나 처음부터 장인어른 병원장인 거 알고 있었거든. 내가 몰래 알아낸 건 아니고 결혼 전에 당신이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듣고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당신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말 안 했거든. 엄마가 결혼 안 시키겠다고 해서 장인어른 직업 말했던 거고. 당신 속여서 미안해. 남편이 잔뜩 주눅든 채 사과하더니 이보다 더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이혼하시면 더 이상 지원 안 해주시겠지? 우리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어쩌지? 난 당신 집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라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해코지 할까봐 걱정돼.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고더니 남편이 시모의 실체를 말해주더군요. 시모는 그동안 저희 집안이 잘 사니 모르는 척 잘해줬던 거예요. 제가 공개한 후로도 자기는 처음부터 몰랐던 척 연기한 거고 끝까지 속물 아닌 척 좋은 시어머니인 척 굴었던 거죠. 시모한테 잡혀 살고 있었던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들을 함구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당신도 참 당신이다. 나도 아버지 직업 숨겼던 사람이라 할 말은 없지만 결혼한 후에는 말해줘야지. 결혼해서 가족 된 사람한테도 이럴 거야?
남편한텐 친정부모님이 이혼 안 했으면 평생 숨기고 있었을 거냐고 따지고 드는데 또 한 번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였어요. 문을 열라고 소리를 빽 지르시길래 얼른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막말을 퍼부는 거예요. 사부인 이혼하셨다며. 너는 그걸 왜 말 안 했니? 일부러 숨긴 거지? 괜히 나한테 트집 잡히고 약점 될까봐 숨긴 거잖아.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니 친정엄마한테 전화했다가 이혼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시나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얼른 이것이랑 빨리 이혼해라. 이런 것이 뭐가 좋다고 시간 끌고 있어.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해. 시어머니께서 진짜로 이혼 서류까지 가져오신 거예요. 여기에 사인하라고 하셔서 어이가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급하게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맞받아치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왜 자꾸 이러는데? 이렇게 이혼시켜서 엄마가 얻는 게 뭔데? 난 이혼 안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날 남편이 단호하게 나오는 모습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 눈썹이 꿈틀대길래 남편의 방어가 먹힌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여기서 더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 거예요. 이혼시켜서 엄마가 얻는 게 뭐냐고? 집안 잘 살아서 재산 때문에 결혼시켰더니 재산이 홀라당 없어지게 생겼는데 너 같으면 이혼 안 시킬 것 같아? 그 못난 년이 돈 많은 병원장 끼고 살고 있으면 파란표도 모른 척 할 것이지 왜 성을 내고 그래? 그러니까 이혼당하지. 걔가 그러고 사니까 뒷목 잡고 쓰러진 거라고. 제가 놀라서 엄마가 쓰러지셨냐 물어보니 시모가 이러는 거 있죠? 그래. 넌 그것도 몰랐니? 지금 응급실에 누워있을 거다. 하긴 친정부모님 사이가 개판이 났음 중간에서 중재 서고 싸움도 말리고 그랬어야지. 방치하고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 자식 이러니까 부모가 갈라서지. 시모 말에 열받아서 욕을 한 바가지 내뱉고 싶었지만 친정엄마가 먼저였어요. 솔직히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시모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엄마, 못 배운 사람처럼 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혼당한다고? 왜 장모님 욕을 해? 미쳤어? 저가 식구들이랑 우리 와이프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서줘서 일단 넘어갔죠. 시모를 무시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볼 수 있었어요. 신호음이 짧게 이어진 후에 엄마가 시들시들해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서연아, 나 지금 응급실 실려왔다. 왜긴 니네 아버지 때문이지.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얼른 와. 나 혼자 집에 못 가겠다. 진짜로 엄마가 응급실에 있다니. 제가 충격받아서 서둘러 가겠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왔어요. 시모를 쌩까고 나가버렸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 뒤통수에다 대고 시모가 뭐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디서 못 배운 것이 시모 말을 무시해? 이게 이혼당할 거라고 막 나가나? 내 말 지금 무시하냐고? 지금 당장 돌아오라니까? 이 뒤에도 시모가 뭐라 소리쳤지만 남편이 막아서며 더 큰 목소리로 고함을 쳐대더군요. 엄마! 그만하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그러고 싶어?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 덕분에 시모가 더 이상 뭐라 하는지는 듣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보고 호되게 쓴소리를 하는 것 같길래 남편이 제목까지 해두길 바랐죠. 밖으로 나와 서둘러 택시를 잡아탄 다음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 병원에 있는지 물어보니까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하필이면 그곳에 가셨다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응급실로 찾아가니까 엄마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누워 계셨죠. 제가 몸은 괜찮냐, 입원해야 하는 거냐 물어보니 엄마가 이러셨어요. 얼른 가자.
난 네 애비가 운영하는 병원 누워있기도 싫다. 하필이면 제일 가까운 병원이 여기여가지고. 엄마가 이리 말씀하시면서 쓰러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가 원래 혈압이 좀 있는데 아버지의 불륜 소식을 듣고 순간 열이 뻗쳐서 쓰러진 거라고 하더군요. 검사 받아보니 괜찮다고 하셔서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가는 길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지만 무시했죠. 병원비를 내려고 보니 들고 온 게 핸드폰 케이스에 꽂아둔 남편 카드밖에 없었어요. 우선 그 카드로 병원비 8만 원을 결제했는데요. 엄마가 밥을 못 드셨다고 해서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죽집에서 밥을 사드렸어요.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식사를 다 끝내가고 있는데 죽집 문이 확 열리더니 시모가 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년 어디 갔어?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돈을 써? 우리 아들 폰으로 문자 온 거 다 봤다.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랑 저를 이혼시키려고 시모가 남편 폰을 가져갔나 봐요. 제가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걸 무시하니 남편 폰으로 전화하려고 했나 보죠. 그런데 마침 제가 카드를 긁어서 남편 폰으로 결제 내역이 날아간 거예요. 결제 내역에 적힌 금액과 식당 이름을 보고 시모가 병원 근처 죽집으로 달려온 거였어요. 그때 죽집 안에서 저를 찾던 시모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시모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뺨을 후려치면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출가 웬 주제에 감히 친정의 돈을 써? 네가 양심이 있는 거야, 어?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아, 이제 알겠다. 내가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벌써부터 남이다 이거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2판 4판으로 막 나가는 거냐고? 그런데 마침 병원 근처 죽집이라 의사랑 간호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복을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알아챘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병원장님 와이프분 아니에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자가 수군거리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수간호사 달고 이런 일 처음 본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죠. 전 이런 상황에서도 욕하는 시모에게 화가 나서 저도 윽박지르고 말았어요. 고작 8만 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8만 원이 뭐라고 사람 뺨을 후려치세요? 8만 원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8만 원도 없을 줄 아세요? 제가 바락바락 대들자 시모가 눈깔이 획 돌아가는 거예요. 시모는 사람들이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은지 제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소리쳤어요. 네가 돈이 어딨어? 그거 다 우리 아들 돈이잖아. 어디서 구라를 치는데? 니네 아버지 연도 끊기고 회사에서도 잘린 게 무슨 돈이 있다고? 지금 내놔. 지금 내놓으라고. 남편이 끝까지 제 편을 드니 시모가 엄청난 기세로 저한테 막말을 해대서 이혼시킬 작정인가 봐요. 각오하고 왔다는 듯이 악에 받쳐서 고함을 질러댔어요. 너 돈 없지?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꼴을 겪었는데도 못 주는 것 좀 봐라. 어? 니네 아버지 불러. 영 끊어진 니네 아버지 부르라고. 이제 막 퇴원한 친정엄마는 힘이 없어서 말려봤자 소용이 없었죠. 죽집 직원들은 멀찍이 물러서서 경찰만 부르고 있었고요. 병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영상을 찍더니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띠링띠링 문자 나누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시모는 그 나이에 힘이 어디서 났는지 괴력이 따로 없더라고요. 시모가 휘두르는 힘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저도 이성을 잃은 채 시모 머리채를 잡거나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 이거 놓으라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죽집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경찰인 줄 알았는데 친정아버지가 들어와서 소리치셨죠.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사부인,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낮술이라도 마셨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가운을 입은 채 성큼성큼 들어오자 병원 사람들이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했어요. 아마도 병원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알아보고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았죠. 그런데 시모가 지잘났다는 듯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혼해서 이제 남된 사람은 빠지시죠? 사돈 어른이 세 살림 차렸다는데 저것한테 신경이나 써주겠어요? 내가 이년 꼭 이혼시킬 거예요. 재산분할 받을 거라고.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사업 실패해서 빚만 있는데 그거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소송당해서 위자료 주는 일이 있더라도 이혼시킬 거야. 백수되고 집안에서 버려진 것이랑 우리 아들을 어떻게 살게 해. 볼 거라곤 집안 돈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애 없을 때 이혼시켜야지. 아버지가 시모 말을 듣고 정신이 차려졌나 봐요. 갑자기 이혼을 철회하겠다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누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혼 안 합니다. 세 살림 차린 그것이랑도 정리할 거니까 사부인이야말로 아들 이혼시킬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이혼 서류 가져오라고요. 사실 친정엄마가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 안 밝히고 검소했던 엄마에게 반해 결혼한 건데 아버지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만 보고 자신한테 접근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상간녀 역시 자신의 돈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리고 엄마를 다시 찾아가 용서를 빌려고 했는데 마침 시모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라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이런 폭로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왜 백수예요? 건물주도 엄연한 직업이에요. 우리 딸 이제 내 건물 줘서 그거 관리하게 만들 거니까 사부인은 무릎 꿇고 사과할 준비부터 하세요. 사실 아버지에게는 서울은 아니고 평택 시내에 3층짜리 꼬마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주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제 받을지도 몰랐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형제들한테 주실 수도 있으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곧 있으면 건물주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시모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제 정체를 듣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시모가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곧 이어서 시모가 갑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술을 좀 먹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 이제 술이 좀 깼네. 내가 진심이 아닌 거 알고 있지? 내가 실수했다. 아들이 너무 걱정되는 바람에 실수를 했어. 이렇게 빌 테니 받아줘라. 어?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서는 빌빌대기 시작하니 얼척이 없었죠. 미친 사람처럼 이혼시키겠다, 고소해라 난리를 칠 땐 언제고 제발 봐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모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백수의 병원장인 아버지한테 손절까지 당해서 별 볼 일 없어서 이혼시킬 거라면서요. 차라리 이혼해서 재산분할 받은 돈으로 빚 갚을 거라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이혼할 거예요. 이혼할 거니까 꺼지시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이혼 서류 작성하자고 하니까 시모가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더듬었어요. 이성을 잃은 채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조금만 버티면 우리 아들 사업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유, 그러니까 왜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해대서. 아유, 왜 그런 말로 날 현혹시킨 거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런 말을 중얼거리길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죽집을 빠져나왔죠. 아버지가 병원 주차장으로 가시더니 차에 타래요.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친정집으로 갈 거라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안 갈 거라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로 설득하셨어요. 우리 엄마 앞에서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도 엄마랑 자식들 앞에서 사과할 기회를 줘. 엄마도 당신한테 사과하게 만들어줄게. 저도 옆에서 사과만 받고 가라고 하니까 엄마가 흔들리셨죠. 엄마가 고민 끝에 아버지 차에 올라타서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남매를 싹 다 부르시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남매들이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가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과연 무슨 말을 하실까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친할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친정엄마한테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고생시켰어.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나같이 못된 남편도 없을 거야. 그런데 당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 만나보니까 알겠더라.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만한 사람은 없어. 당신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비시니까 친할머니께서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아버지 보고 얼른 일어나라며 소리치며 망언을 하셨어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무릎 꿇게 해? 이혼한다고 해놓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아? 너 같은 것한테 무릎 꿇게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일어서라. 이때 친할머니가 아버지 팔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친할머니 손을 뿌리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친할머니께 목소리까지 높이셨죠. 어머니, 안 사람한테 그만하세요. 저 이 사람 아니면 못 삽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괴롭히시라고요. 저희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 거 전부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동안 알고 계셨으면서 모른 척하고 계셨죠? 이제부터 고치세요. 친할머니는 아버지가 맞서는 모습을 처음 보셔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 뒤로 며느리 저것 때문에 아들이 변했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어도 돌아서셨죠.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뻘쭘해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로 친할머니의 횡포가 막아진 건데요.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셨어요. 어머니도 안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그동안 괴롭히고 막대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으시면 사과하고 화해하셔야 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집으로 협박하는 거냐고 이건 폐륜이라고 뭐라 하신 거죠. 하지만 저희 남매가 엄마한테 사과하셔야 한다고 떼창을 하니 친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사실 저희도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엄마의 힘듦을 방임하고 있었으니까요. 방임했던 것만큼 더 강하게 사과하라고 강요하니 친할머니께서 잔뜩 주눅 드셨더라고요. 평생 자기 편인 줄 알았던 가족들이 등을 돌리니 친할머니께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셨어요. 엄마한테 다가가 어색하게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며느라. 나도 사실 그동안 보고 배우고 자란 게 이런 것뿐이라 널 속상하게 한 것 같아. 우리 아들에 비해 네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잘난 점 하나 없는데 아들을 뺏겼다는 생각에 일이 이렇게 된 듯 싶다. 시애미가 나한테 그랬다고 똑같이 이러면 안 됐는데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마. 친할머니께서 엄마한테 사과를 하시다니 이렇게 쉽게 막아질 걸 아버지께선 왜 그동안 방치하신 건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이혼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계속 피운다고 하잖아. 그래서 나 당신 못 믿겠어. 당신도 내가 시집살이 당하는 거 그동안 계속 지켜봐왔잖아. 그동안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받아줄 것 같아? 어머님만 보면 그동안 당한 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 이혼할 수 있다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하지만 저 때문에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했다는 걸 아버지 통해서 듣고 한 결심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친정부모님은 이혼 서류까지 작성했다가 제출하지 않아 이혼은 안 하신 건데요. 그날 이혼할 거다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친정부모님처럼 갑작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하지 않았는데요. 저 때문에 이혼 안 하신 친정엄마한텐 죄송한 일이었지만 대신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게 됐어요. 전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돈만 알고 자기 아들만 아는 전 시모랑 같은 식구를 할 수 없어서 결정한 일이에요. 전 남편은 제 결정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중간다리 역할 못했다며 깨끗하게 인정했죠.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의 제 인생을 존중해줬어요.
하지만 저한테 마음이 남아있는지 간절하게 부탁하더군요.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속이고 있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막말을 퍼부었는데도 당신 못 지켜준 것 같아서 그것도 미안하고. 우리가 이혼했지만 계속 연락은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 아들이나 딸이라도 있다면 자식 핑계라도 되는 건데 그것조차 없네. 전 남편이 워낙 씁쓸하게 말하길래 그동안 쌓인 정이 마음을 간지럽히더군요. 결국 고민하다가 전 남편과는 계속 연락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혼 후에 아버지께서 진짜로 건물을 넘겨주셨어요. 그 건물은 이혼 후에 얻은 거라 재산 분할할 필요 없이 온전히 제 거였죠. 그 돈으로 먹고 살며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전시모가 문제였어요. 제가 전 남편과 살던 그 집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혼 후에 전 남편이 짐을 챙기고 나갔으니 굳이 이사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제가 경솔했던 거였어요. 그때 친정엄마랑 집에 있었는데 전시모가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인터폰으로 전시모 얼굴을 보고 집에 아무도 없는 척 했는데요. 집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끈질기게 초인종을 누르길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결국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전시모가 제게 매달리며 사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진짜로 이혼하면 어쩌니? 내가 그때 술에 취했다니까? 왜 이해를 못 해줘? 내가 그 뒤로 술까지 끊었다. 그러니까 마음 풀고 우리 아들이랑 살림 합쳐라. 우리 아들이랑 좋게 끝냈다며. 우리 아들이 그립지도 않니? 이러면서 차라리 애를 빨리 낳게 할 걸 그랬다며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요. 전시모가 결혼이 싫으면 연애하면서 전 남편 사업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딱 잘라서 얘기했죠. 제가 왜 전 남편이랑 연애를 해요? 만날 남자 많은데 왜 제가 그래야 하냐고요.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저처럼 집안 잘 사는데 호구인 여자 하나 찾아서 결혼시키세요. 어머님께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호구가 아니더라도 속아 넘어갈걸요? 이와 동시에 전시모에게 그 당시에 술 안 마신 거 다 안다, 술 냄새 안 났다며 전곡을 찔러줬어요. 그랬더니 전시모가 사색이 돼서는 넙죽 엎드리며 말하더라고요. 아유, 나 술에 취해서 그랬다니까. 내 말 좀 믿어줘라. 사부인이 며느리 좀 설득시켜줘. 내가 한 잔만 먹어도 취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고 얘기해줘라. 응? 사부인 나 때문에 이혼 안 했다며. 그런데 자식을 이혼시키면 쓰나?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야지. 전시모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비는데 엄마가 비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남편 바라핀 것도 봐줬는데 뭐? 세상에 이런 집안이 다 있네. 우리 그이는 바람 폈지만 돈이라도 많았어. 병원장이라도 됐다고. 당신네 집안이 잘난 게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서 이렇게 당당해? 나 같으면 사과 받아달라고 찾아오지도 못해.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나는 비록 이혼 못했지만 당신 식구들이랑은 우리 딸한테 접근도 못하게 아예 손절시켜야겠네. 엄마가 이 말씀하시면서 전시모 보고 나가라고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당연히 전시모가 안 나가려고 했지만 친정아버지 부르겠다고 하니 나가더라고요. 아버지는 엄마한테 이 말씀을 듣고 전 남편과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얻어주셨어요. 이사 후에 제가 번호도 바꾸니까 전시모가 저를 애타게 찾나 봐요. 전 남편에게서 이런 문자가 와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너 이사가고 번호 바꿨다고 그러더라. 어디로 이사 갔는지 자꾸 물어보고 번호 알고 있냐고 계속 물어봐. 나 모른다고 잡아댔으니까 조심해. 이 문자를 보고 전시모 하는 꼴이 우스워서 실컷 웃어줬죠. 전시모의 정체를 알기 전에 애를 낳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런 일을 겪은 후론 결혼에 신중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께서도
불륜 문제나 다툼 없이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께서 상간녀에게 한번 데인 뒤론 엄마의 소중함을 알게 되셨다며 더욱더 잘해주고 계신다고 해요. 얼마 전에 친정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집안일을 다 하고 계셨는데요. 친할머니가 안 보여서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아무래도 같이 살면 맨날 싸우고 언성 높아지니까 따로 사시는 게 나은 것 같더라. 그래서 이 근처에 집 하나 얻어드렸어. 이 집안은 내가 신경 쓰고 안 사람이 돌볼 테니 관심 갖지 말라 했지. 그 나이 때에도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고 좀 살라고 했더니 아주 역정을 내시더라.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친할머니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인 것 같으셨어요. 아버지 말대로 따로 사신 후론 갑자기 찾아오거나 엄마한테 전화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친할머니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엄마 낯빛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이렇게 화목했던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제가 오랜만에 친정에서 화목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딸, 엄마가 이혼 위기까지 가보니까 알겠더라. 남편만 온전히 제 역할을 해주면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우리 딸도 더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다. 앞으로 그런 남자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 너무 경계하지 말고 만나보거라. 알았지? 엄마가 앞으로의 제 인생을 많이 걱정해 주셨지만 누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어요. 요즘은 인생에서 가증스러운 사람을 거르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이 화목해진 것만으로 행복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자에게 있어 최고의 재산은 마음씨 고운 남편이라잖아요. 언젠가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무병장수하려고 합니다. 몸에 남은 상처는 금방 잊혀지는데 사람들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네요. 언젠가는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당분간은 혼자 지내면서 이 행복을 즐길 생각입니다.